자, 해리스와 트럼프의 첫 대선 토론이 이제 내일 열립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와 관련해서 관전 포인트를 좀 짚어드리려고 합니다. 해리스와 트럼프 캠프 모두 이번 토론을 부동층에게 잘 보이기 그런 작전으로 나갈 것은 분명합니다. 현재 그 미국 내 부동층과 그리고 경합주 유권자들의 그 머릿속은요, 대체로 이렇습니다. 이제 내일 대선을 바라보면서 대선 토론은 TV 토론을 할 그 두 사람도 준비를 철저하게 하겠지만 그 대선 후보 TV 토론을 볼 시청자, 유권자들도 사실 이제 많은 생각을 하면서 마음속으로 준비를 하고 있겠죠. 그 유권자들의 마음속은 어떨까 생각해보면 대충 이렇습니다. 자, 트럼프에 대해서는 뭐 좋아하든 싫어하든 대충 어느 정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생각은 뭐 유권자들 대부분 어느 정도 정리가 돼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만은 해리스에 대해서는 사실 잘 모르겠네 하는 그런 공통점이 다 좀 있습니다. 결국 이제 이번 토론은 해리스를 궁금해하는 스윙 보터, 즉 부동층의 유권자 수백만 명에게 해리스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순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해리스가 의외로 유권자들의 신뢰를 얻던 아니면 소문난 잔치에 뭐 먹을 거 별로 없네 뭐 이런 식으로 믿음을 주지 못하던 거네. 왜 민주당 전당대회 어마어마하게 화려하게 끝나지 않았습니까? 그런 이제 화려하게 끝났고 이제 그리고 TV 토론에도 이제 잘하겠다라고 하면서 지금 많은 광고를 엄청나게 많은 돈을 들이면서 이제 해리스는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내일 TV 토론을 접하면서 이제 소문난 잔치 같은 마음을 유권자들은 갖고 있는데 막상 뭐 뚜껑을 열어보니 소문난 잔치 먹을 거 별로 없네. 뭐 이런 식으로 해리스가 뭐 믿음을 주지 못하던 아니면 믿음을 주던지 간에 아무튼 해리스를 제대로 보여주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될 것만은 분명합니다. 자, 그럼 해리스는 내일 토론에 어떤 작전으로 임할 것이냐? 해리스 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자기 파괴적인 어떤 본능을 좀 건드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걸 좀 끌어내면서 반대로 자신은 좀 차분하고 정말 대통령답네 뭐 그런 느낌을 주는 그런 이미지를 주는 후보로 자신을 부각시키는데 집중할 계획일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논란이 될 만한 발언을 하고 화를 참지 못하고 막 그렇게 자극을 하면서도 자신은 그와는 좀 차별되는 차분한 정책, 차분한 후보로서 어떤 제대로 된 정책을 구상을 내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 라는 전략으로 갖고 있는 것으로 이미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해리스 캠프 측도 그걸 뭐 부인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자, 그러려면 사실 해리스 입장에서는 나만 잘해서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뭐냐? 상대방을 자극해서 화를 내게 만들고 심하게는 좀 이성을 좀 잃게 만드는 그런 전략으로 나갈 것이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물론 백전노장 트럼프가 거기에 말려든다라는 전제 조건이 있어야 하겠죠. 실제로 이제 지난 2016년에 대선 토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상대해 봤었던 그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은 어제 한 인터뷰에 나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해리스가 믿기에 낚여서는 절대 안 될 것이다. 오히려 트럼프를 낚아야 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경험담도 얘기해 줬습니다. 지난 2016년 대선 토론을 내가 했었을 때 당시 내가 트럼프를 향해서 러시아의 꼭두각시다 라고 말한 적이 있었는데 그런 말을 하니까 그때 그 트럼프는 무대에서 그냥 막 그저 씩씩거리기만 했었다라고 회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해리스도 그렇게 트럼프를 자극해보라 라는 애들러서 표현한 조언인 것이죠. 자, 해리스 측은 검사 시절 법정에서 그 배심원단을 설득하면서 체득했던 어떤 자제력이라든지 또 어떤 타이밍, 치고 빠지는 타이밍, 그리고 살짝 중요한 순간에 유머 감각을 발휘하면서 좀 기억을 남게 만드는 그런 테크닉을 10분 활용을 해서 이 TV를 통해서 자신을 여유 있게 보여주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 토론 경험이 훨씬 더 많죠. 당연히 더 많고 그리고 훨씬 노련한 백전노장 상대다라는 점을 해리스 캠프 측에서는 또 당연히 이 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부통령 후보로 거론됐던 피트 부티지지 교통부 장관은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토론에서 트럼프를 상대하려면 거의 초인적인, 그러니까 보통의 인간으로서는 좀 넘어서는 거의 초인적인 집중력과 초인적인 자제력이 필요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아주 흥미진진합니다. 과연 해리스가 어떻게 나설지요. 트럼프가 어떻게 할지는 우리가 대충 알잖아요. 많이 봤고 많이도 경험을 해봤으니까. 그런데 과연 과연 해리스가 그 백전노장 트럼프를 상대로 과연 어떻게 할까? 정말 저도 개인적으로 궁금합니다. 자, 그러면 트럼프 쪽의 전략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런데 이쪽은 좀 예상하기가 어렵다라는 게 특징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참모들은 해리스 부통령의 그 공략 포인트를 예상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대비하려고 하지만 문제는 트럼프 본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참모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참모들은 이제 트럼프에게 조언을 자주 하는데 뭐라고 조언을 하냐면 심술궂은 불안당 트럼프라는 이미지. 그러니까 뭐 이걸 영어로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심술궂은 뭐 그런 걸 좀 mean하다고 하잖아요. mean, bully 트럼프가 아닌 유쾌한 트럼프, 해피 트럼프가 되어야 한다라면서 토론에서 어떤 막 인신공격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에 집중을 해야 합니다, 후보님이라고 늘 조언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여론조사상 유권자들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더 후한 점수를 준 부분이 있습니다. 뭐 경제 문제라든지 또 뭐 국경 문제라든지 이런 거는 트럼프 쪽이 훨씬 유리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보면 그런 경제 문제나 국경 문제에 있어서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는, 즉 현 정부의 부통령인 해리스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절대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점을 집중적으로 정책을 갖고 공략을 하라라고 트럼프 후보님 이렇게 조언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 참모들은 또 걱정하는 게 트럼프 의 후보님이 참모들의 조언을 듣고 그렇게 할지는 미지수다라고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많은 선거 유세에서 그런 그 조언을 그 참모들이 많이 했거든요. 알았다고 해놓고 트럼프는 무대에 올라가서는 또 역시 정책보다는 계속 인신공격에 더 집중을 했고, 심지어는 해리스의 그 인종 정체성에 대한 문제 제기도 웬만하면 이번에는 그런 거 하지 않고 정책을 좀 더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조언을 해도 알았어 하고 올라가서는 계속 이제 약간 자가 발전하는 것도 있죠. 계속 막 인종 정체성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등 일정 부분 좀 도를 넘는 그런 발언을 해 오면서 논란을 자꾸 이제 일으켰기 때문에 참모들이 그 부분을 걱정한다는 것이죠. 참모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토론에서 해리스 부통령에 대한 뿌리 깊은 경멸감을 표출할 가능성을 우리는 그걸 가장 우려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트럼프 참모들은 가장 걱정하는 게 트럼프 후보님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자, 한편 내일 토론을 그 두 사람 모두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렇습니다. 사실 트럼프 전 대통령보다는 해리스 부통령이 토론에서 잃을 건 더 많습니다. 사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전 대통령 입장에서 본다면 사실 잃을 건 많이 없습니다. 이미 토론에서 보여줄 거 다 보여줬고 뭐 얻을 거 다 얻고 사실은 그렇습니다. 여러 번을 통해서. 하지만 해리스는 그렇지 않고 지금 포장되어서 신제품이 나온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스팟라이트를 받아버리면 여기서 잃을 게 많지 사실 더 얻을 건 많이 없거든요. 한 트럼프 쪽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도 있습니다. 대부분 유권자는 이미 트럼프에 대해서 확고한 견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의 토론 모습이 그런 견해를 유권자들의 그런 견해를 근본적으로 바꿀 가능성은 크지 않다라면서 이번 토론은 유권자들이 아직 확고한 견해를 갖고 있지 않은 사람, 즉 카멀라 해리스 후보에게 훨씬 더 중요하고 그래서 카멀라 해리스 후보에게 그래서 조금은 더 불리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도 100% 동감합니다. 훨씬 더 어려울 것이다. 뭐 유불리를 떠나서 해리스에게 훨씬 더 어려울 것이다.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네요. 사실 따지고 보면 해리스가 집권 여당의 대선 후보인데 마치 그 챔피언은 트럼프이고 해리스가 도전자인 것 같은 그런 모양새, 그런 느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제 도전자가 챔피언을 이기려면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권투 경기가 있다고 치죠. 권투 경기에서 세계 챔피언이 있고요. 그 세계 챔피언을 뺏어오려는 도전자가 결정전을 경기를 치른다면 어떻게 되느냐? 챔피언이 이기면 당연히 이긴 건데요.
챔피언과 도전자가 무승부가 되면 챔피언은 그대로 챔피언입니다. 도전자가 챔피언 배틀을 뺏어가지 못합니다. 동점, 무승부만 갖고는 도전자가 이기지 못한다는 것이죠. 권투 경기를 예로 들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확실한 우위를 점한, 확실한 승부를 점해야만 도전자의 승리로 이어지는 그런 것이 권투 경기이기 때문에 이걸 이제 권투 경기로 제가 이제 비유를 한다면 도전자가 확실하게 이기지 못하면 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마치 도전자의 모양새가 해리스이기 때문에 이번 토론회에서만큼은 좀 불리한 입장이다라는 것입니다. 해리스가 확실하게 잘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그나마 좀 어느 정도 우위를 점했다. 뭐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는데 둘 다 비슷했어. 라면 해리스의 입장에서는 이건 진 경기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해리스 부통령의 그 우클릭을 이번에 문제 삼을 전망입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지난 2020년 대선 경선 당시에 어땠습니까? 그 셰일가스 추출을 위한 그 수압 파쇄법이 있습니다. 이 프래킹이라고 하는데요. 셰일가스를 추출하기 위해서 매우 강력한 그 물 수압, 이 수압을 그 프래킹 파쇄법을 통해서 막 이 암바를 뚫고 내려가서 이제 끌어오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그 방식을 금지하겠다라고 계속 얘기하고 몇 달 전까지만 해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대선 후보가 된 후에 슬그머니 이 입장을 번복했습니다. 수압 파쇄법은 대선 승부처인 펜실베니아 주에서요. 왜냐하면 매우 중요한 현안입니다. 펜실베니아 주에서는 이 수압 파쇄법이 돼야 주 경제가 활성화됩니다. 그런데 거기 가서 난 그걸 반대합니다라는 얘기를 몇 달 전에는 하실 수 있지만 지금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슬그머니 그 입장을 철회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대선 토론이 어디서 있게 됩니까? 대선 토론이 있는 장소는 바로 펜실베니아 주입니다. 거기 가서 그런 소리 못하는 거죠. 그 입장을 바꾼 겁니다. 왜 바꿨냐고 이제 트럼프가 계속 쏘아붙일 겁니다. 자, 지난달 CNN 인터뷰에서 해리스는 그 질문을 받았어요. 왜 입장을 바꿨냐라는 질문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가치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라고만 답변했습니다. 하지만 이 짧은 답변으로 설득력 있는 해명을 내놓지는 못했다라는 평가를 그때 받았습니다. 자, 그런 발언을 하고 많이 후회가 됐는지 해리스 부통령은 그 이후에 펜실베니아주 이 피츠버그의 호텔에 체크인해서 거기서부터 계속 머물면서 사실상 다른 일정을 거의 캔슬하고 이 토론 준비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 공격, 이게 막 올 텐데 이걸 내가 어떻게 효과적으로 방어하면서 사람들을 설득시킬 수 있지? 사실 그냥 누구든지 설득시킬 수 있는 쉬운 이슈라면 연습 토론, 준비 많이 할 것도 없죠. 그런데 이게 사실 설득이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참모들과 모여서 이걸 어떻게 말을 돌려치면서 설득시키지? 안 되는 말을 되게 해야 되니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 호텔에 들어가서 지금 며칠 동안 계속 준비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번 대통령을 해봤던 이 노련한 트럼프 대 집권당의 대선 후보이긴 하지만 갑자기 후보직을 맡게 되면서 도전자 같은 입장으로 무대에 오른 해리스. 이 노련한 트럼프 대 마치 도전자 같은 해리스. 자, 이 두 사람의 대결인데요. 저는 이제 내일 TV 토론을 보실 때 백인 대 비백인 아니면 남성 대 여성 그런 차이점은 좀 접어두고 보시라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내일은요, 정말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이슈들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전 포인트를 갖고 지켜보시는 게 훨씬 더 흥미로운 대선 토론이 될 것이다. 이렇게 내일 토론에 대한 관전 포인트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내일 영상에서도 조금 더 이제 부연 설명을 드리고 또 다른 관전 포인트가 있으니 내일 또 이제 전해드릴 또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이 총기 난사 사건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 조지아주 에팔라치 고등학교에서 4명을 살해한 14살짜리 총격범의 어머니가 아들의 범행 직전에 학교에 이 전화를 걸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누군가 학교에 전화 왔었다고. 근데 그게 누군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고. 그게 이제 주말 동안에 밝혀진 겁니다. 누구냐? 그 총격범의 엄마가 전화한 겁니다. 자, 워싱턴 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총격범 14살의 콜트 그레이 총격범의 어머니 마쉬 그레이가 범행 당일 아침 학교로 전화해서 학교 상담자에게 극도의 비상 상황이다 라고 계속 연락을 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학교에 이런 내용의 전화를 했다라는 사실을 자신의 시스터에게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게 뭐 영거 시스터인지 올더 시스터인지 미국에서는 뭐 그렇게까지 안 하니까 언니인지 동생인지까지 저는 모르겠는데 여하튼 자매에게 시스터에게 이 내용을 알려줬습니다. 내가 학교에 그 전화해서 이런 내용을 했다고 텍스트 했대요. 마시 그레이의 자매이자 콜트의 이모인 애니 브라운이 공개한 그 문자 메시지 내역과 통화 기록 등을 보면 마시는 즉 그 총격범의 어머니는 총격이 일어나기 약 30분 전에 그러니까 4일 아침 한 9시 50분쯤 되겠죠? 그때쯤 학교에 전화를 걸어서 한 10분 동안 통화를 한 것으로 통화 기록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총격범의 어머니는 총격이 발생한 뒤에 그 자신의 그 시스터에게 문자를 보내서 그 고등학교의 학교 상담사에게 알린 게 바로 나다. 그들에게 이건 극도의 비상 상황이고 또 곧바로 가서 내 아들을 찾아서 확인하라 라고 내가 전화 걸어서 그렇게 몇 차례 말했었다. 라고 시스터에게 텍스트를 했다는 것입니다. 총격범의 어머니가 사건 당일 아침 아들의 학교에 전화를 걸게 된 계기, 그러니까 엄마가 왜 학교에 전화 걸어서 비상상황이다라고까지, 왜 비상상황이다라고까지 얘기를 한 것인지, 무슨 일이 도대체 있었길래, 또는 무슨 말을 들었길래 학교에다가 그렇게 얘기를 한 건지, 그 부분은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이건 또 이제 내일 되면 밝혀질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이제 이런 정황은 총격 사건 당일 아침에 학교 관계자들이 총격범과 관련돼서 우려를 감지했다. 그런데도 막지 못했다 이런 점, 그리고 총격 직전 몇 분 동안에 그를 찾고 있었을 가능성, 학교에서도 그렇고 또 엄마도 그를 찾고 있었을 가능성, 또 엄마가 학교에다 전화해서 빨리 내 아들을 찾아라라고 얘기했으니까 그 학교에서도 그를 그 총격 사건 직전에 몇 분 동안에 그를 찾고 있었을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이제 못 찾았어요. 화장실에 있다가 나왔을 수도 있고 아니면 차를 타고 왔는지는 모르겠는데 차는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뭐 14살이니까 라이센스 가질 수 있지만 자기 차가 있는 것인지. 여하튼 제가 알기로는 그 교실에서 나갔습니다. 일단 1교시가 끝나고 나갔어요. 나갔다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다시 교실로 돌아왔는데 그 교실의 선생님이 그때 무언가 좀 이상하다라는 걸 느껴서 그 그레이가 나간 다음에 교실 문을 잠갔습니다. 그래서 나갔다가 다시 그 교실로 왔는데 자기가 있던 교실이 문이 잠겨 있으니까 결국은 총을 들고 그 교실로는 못 들어가고 옆 교실에 가갖고 난사를 했다라는 건 제가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팩트입니다. 자, 그러니까 분명히 무언가 그 과정에서 위급한 걸 느낀 선생님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교실 문을 잠갔죠. 얼마나 잘한 겁니까? 이 선생님은 정말 많은 생명을 구한 겁니다. 그런데 옆 교실은 안 잠궜다라는 것은 옆 교실에까지는 무언가 전달이 안 됐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이 조사가 돼야 됩니다. 결국 총격범의 모친이 사전에 비극적인 일이 발생할 수 있음을 경고했다라는 점에서 학교 관계자들과 경찰 등이 그 참사를 막을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놓쳤다라는 점에 대해서 집중적인 내사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자, 이 사건과 관련해서 한 가지 이슈를 더 생각해 볼 게 있는데요. 총기를 난사해서 4명을 죽인 이 미성년 용의자의 아버지가 2급 살인 혐의로 체포됐다라는 소식 지난주 금요일인가 제가 전해드렸었죠. 그런데 그 아버지의 체포라는 면에서 이게 이제 학교 총격 사건을 예방할 수 있는 어떤 단초가 마련될지도 모르겠다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왜냐하면은 자식들 관리 제대로 하라라는 어떤 경고죠. 그런데 어찌 보면 또 반대로 부모 처벌이라는 게 결국 희생양 만들기다라는 어떤 비판과 함께 그게 근본적인 총기 규제 입법을 오히려 요원하게 만드는 희생양 만들기다라는 그런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보수 성향 신문인 월스트리트저널과 진보 신문 좀 볼게요. 보수 신문인 월스트리트저널은 사설을 통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법 집행관과 법 집행기관과 또 학교 보안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모를 처벌한다라는 것은 어떠한 중요한 계기가 될 것 같다라고 이제 봤습니다. 총기 규제에 대한 얘기도 안 하는 거죠. 부모에 대한 처벌로 한층 더 처벌이 강해지는 거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목소리도 없지 않습니다. 진보 성향 볼까요? 뉴욕타임즈는 총기 안전 보관법이 없는 그런 주에서 부모를 단죄하는 게 진행이 되면 대중의 어떤 환영을 대중의 어떤 스트레스를 푸는 그런 대리만족 그런 것들 받을 수는 있을지는 몰라도 일종의 희생양을 만들기 뿐이다 라면서
총격범 부모를 기소한다라는 그 사실만으로 대중의 일종의 카타르시스, 대리만족 같은 거를 느끼면서 결국은 그게 총기 규제라는 근본적인 이슈에서는 관심을 덜 갖게 만들 수 있다라고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미성년자 총격범의 부모에게 책임을 묻는다면 학교 총기 사건이 줄어들까요? 아님 그게 그저 단순히 대중에게 속 시원한 대리만족감만 주면서 결국은 그로 인해서 총기 규제에 관심을 덜 갖게 되는 부작용을 낳게 될까요? 너무 어려운 문제인가요? 네, 여러분들의 생각도 궁금하네요. 자, LA 얘기를 좀 해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LA 굉장히 덥습니다. LA에 지금 수일째 지난 주말 동안에 계속해서 100도가 넘는 그런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극도로 고온 건조한 기후 속에 또 인근에는 산불도 발생했고요. 그리고 이제 지난 토요일에는 LA와 LA 인근에서 규모 3.9, 3.5의 지진이 잇따라서 이제 주민들을 불안하게 했습니다. 평소에 겪어보지 못한 갑자기 굉장히 극도의 무더운 폭염이 닥쳤는데 그때 지진까지 난다? 이게 제일 불안한 상태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지난 주말에 그랬던 거죠. 기상청에 따르면 LA 한인타운은 어제 화씨 101도까지 올라갔고요. LA 일대에서는 지난 2일부터 최고 기온이 90도대 후반에서 100 몇 도까지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지난 토요일에는 104도까지 올라가기도 했었습니다. 기상청은 월요일인 오늘도요. LA는 100도에 육박하는 험할 정도로 참 더운 그런 상태가 지속될 것이다 라면서 폭염 경보를 오늘까지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폭염은 지난 몇 년 동안 LA 대도시권에서 겪은 폭염 가운데 가장 심각한 폭염이다라고 이제 기상청은 전했습니다. 그래서 LA 주민들이 지금 상당히 좀 불안해하는 가운데 있고 좀 폭염으로 힘들어하는 그런 가운데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LA에서 동쪽으로 한 4, 50분 정도 가면 나오는 샌버나디노라는 카운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샌버나디노에서 또 산불이 크게 발생했어요. 산불의 이름은 라인 파이어, 라인 산불이라고 이제 붙여졌는데 이 라인 산불이 폭염 속에 걷잡을 수 없이 번지면서 2만 에이커 이상 소실이 됐습니다. 그리고 주민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게빈 뉴섬 주지사는 지난 토요일 그 샌버나디노 카운티에 비상사태까지 선포를 했습니다. 이 하일랜드 지역 베이스라인 스트리트과 알파인 스트리트 지점에서 지난 목요일 저녁에 이 라인 산불이 발생했는데요. 다음 날인 금요일 밤에는 3,800에이커, 약 한 4,000에이커 정도가 탔는데 그 다음 날인 토요일에는 7,000에이커로 피해 면적이 커졌다가 지금은 한 2만여 에이커 이상까지 피해 면적이 확산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럼 2만 에이커 정도면은 규모가 그러면 넓이가 면적이 얼마나 되냐 좀 궁금하시는데 좀 예를 이렇게 들어드릴까요? 여의도 면적이 한 1,000에이커 됩니다. 1,000에이커. 그러니까 여의도 면적이 무려 20배가 넘는 정도의 그런 면적이 다 타버린 거죠. 피해 규모가 이렇게 크게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연기가 굉장히 널리 퍼져서 LA 쪽에서도요, 그 연기 냄새가 살짝 날 정도입니다. 오렌지 카운티에서는 더 많이 맡을 수 있을 정도고요. 그러니까 연기 피해도 좀 심한 그런 상황입니다. 낮 기온이 100도가 넘는 폭염 속에 바짝 마른 그 수풀이 연료 역할을 하면서 이 진화 작업에 더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진화 작업 도중에 소방대원 3명이 부상을 당하기도 하는 참 어려운 진화 작업이 계속되고 있는데 LA 인근 빅베어라고 아마 많이들 아실 겁니다. 겨울에는 이제 LA에서 빅베어 한 2시간 정도만 올라가는데 겨울에는 거기서 스키도 타죠. 제가 그래서 LA가 참 좋은 도시다라고 말하는 게 예를 들어 LA 다운타운을 중심으로 해서 그러니까 LA 다운타운이나 한인타운이나 같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LA 한인타운을 중심으로 해서 한 30분만 가면 멋있는 산타모니카 바닷가가 나오고요. 또 한인타운을 중심으로 해서 한 2시간만 산으로 올라가면 빅베어라는 스키장도 나오고 해서 LA 한인타운에서 뭐든지 원하는 걸 다 할 수 있는 참 좋은 곳이 LA 한인타운이다. 차이나타운도 1, 20분, 이태리타운도 있고요. 재팬타운도 다 바운더리 안에 다 있거든요. 그 한 2시간만 가면 스키를 탈 수 있는 곳도 있는데 거기가 이제 바로 빅베어라는 곳인데 빅베어 인근 그 유명 관광지인 에로우헤드라는 곳에 지금 주민 대피령이 이 산불 때문에 내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로 올라가는 일부 도로도 현재 차단되어 있는 그런 상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산불을 말씀드리다가 그 산불이 어떤 곳에서 났는지를 좀 리얼하게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빅베어, 스키, LA 한인타운 여기까지도 같이 좀 뭉뚱그려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태리로 한번 가볼까요? 앞으로 그 이태리 로마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트레비 분수. 영화에도 많이 나왔죠, 옛날에. 이 트레비 분수를 보려면 소정의 돈을 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쪽에서 이제 돈을 받겠다는 것이죠. 영국의 가디언지의 보도인데요. 최근 그 알렉산드로 오노라토 로마 관광 담당 시의원은 로마 시의 시의원이에요. 트레비 분수의 예약 시스템을 갖추고 입장 조건과 시간 제한을 두는 등 새로운 접근 방식으로 관광을 그렇게 유치하겠다라고 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트레비 분수를 보러 가려면 인터넷에 가서 사전 예약을 하고 사전 예약을 하면서 소정의 돈을 내야 한다라는 것이죠. 현지 로마 당국은 로마 시민들에게는 그러나 트레비 분수를 무료로 개방하고 그러니까 이제 들여보낼 때 트레비 분수에 이제 약간의 이렇게 입장할 수 있는 게이트를 만들어 놓고 그리로 들어가게 하는데 로마 시민이 자기 아이디를 보여주면 무료 입장 그냥 들어가는 거죠. 로마 시민이니까 그냥 걸어서 들어가는 거고 그걸 못 보여주는 관광객에게는 이제 돈을 받는다는데 그것도 이제 미리 사전에 예약한 증서를 보여줘야 되는데 사전 예약할 때 내는 요금은 그러면 얼마냐? 1유로 또는 2유로 정도니까 뭐 한 2불에서 많으면 한 3불 정도? 그 정도를 징수하는 방안을 지금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입장료를 받는 사전 예약제를 도입해서 정해진 시간대에 제한된 인원만 그 트레비 분수를 볼 수 있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오노라토 로마 시의원은 입장료의 목적은 수익을 위해서가 아닌 방문자 수를 통제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래도 수익은 충분히 날걸요? 아마 이 트레비 분수 입장료 수익 충분히 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리고 추가로 드리고 싶은 말은 입장료 안 받아도요, 거의 트레비 분수 가면 막 동전 던지고 그러잖아요. 소원 빌면서. 그 던진 동전으로 인한 수익, 이게 또 어마어마합니다. 자, 그동안은 트레비 분수 보는 것 무료였는데요. 그렇게 무료로 개방해온 트레비 분수의 유료화를 고려하고 있는 이유, 그것과 관련해서 이제 관광객이 너무 많이 몰려서 관리가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연간 수백만 명의 관광객이 이 트레비 분수를 보러 찾아오는데요. 특히 이제 내년에는 카톨릭 정기 희년을 맞아서 전 세계에서 약 한 3,200만 명의 관광객과 순례자가 이 트레비 분수를 보러 몰려들 것으로 예측된다고 합니다. 내년에는 한 3,200만 명이. 그리스 신화 속의 인물들을 형상화해서 제작한 이 트레비 분수, 높이가 어마어마하죠. 26m 높이 규모의 이 트레비 분수는 건축가 니콜로 살비의 설계에 따라서 벌써 한 300년이 다 돼갔네요. 1762년 완성된 그 바로크 양식의 건축물입니다. 이 세 갈래 길이 만나는 곳에 있다라고 해서 트레비라는 이제 이름을 얻었고요. 그래서 이제 트레비 분수 이렇게 말하는데 분수를 등지고 서서 오른손으로 동전을 이제 왼쪽 어깨 넘어 이렇게 던지면 로마에 다시 올 수 있다는 무슨 그런 속설이 있대요. 그래서 그런 속설로 인해서 전 세계 관광객들이 분수를 등지고 사진을 찍으면서 이렇게 동전을 던지는 거를 다 합니다. 거기 가면 다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영화의 로마의 휴일 영화에도 여기가 나왔잖아요. 배우 오드리 헵번. 옛날 생각나시나요? 영화 로마의 휴일에서 여배우 오드리 헵번이 트레비 분수에 동전을 던지는 장면. 그거는 아주 유명하죠. 그 영화를 본 사람들도 그렇지만 그 영화를 못 본 사람도 그 장면은 여기저기에서 많이 이제 보여졌기 때문에 그 장면은 아주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그 트레비 분수에서 건져 올린 동전은 매년 이제 트레비 분수 관리처에서 가져가는데 그게 얼마냐? 제가 드리고 싶은 말 요것도 있습니다. 그 수입이 어마어마하답니다. 1년에 평균적으로 약 한 200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야말로 티끌 모아 태산 맞죠? 동전 모아 200만 달러. 네. 그런데 거기다가 또 입장하는 사람마다 또 2달러, 3달러 받겠다고 하니까 이제 연간 제가 봤을 때 한 1,000만 달러 이상의 수익은 이 트레비 분수로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럴 때 보면 참 이태리나 프랑스, 영국 이런 데 참 부러워요. 관광 수입으로 그냥 먹고 살잖아요. 네. 한국은 참 열심히 수출하지 못하면 못 먹고 사는데 유럽의 그런 사람들은 참 부럽습니다. 이럴 때 보면. 자, 한국 얘기 한 가지 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한국의 그 통계청이 내놓은 분석 결과 자료가 하나 있는데요. 한국에서 55살에서 79세 사이, 55세에서 79세 사이의 그 학력을 조사한 게 있는데 대졸 이상은 24%로 나타났습니다. 대단한 거죠, 이거. 4명 중에 1명이. 그것도
소위 나이가 많은 사람이라고 치는 55세 이상 사이에서도 24%가 대졸 이상자로 나타났습니다. 55세에서 79세 사이에 그 사람들이 그런데 계속 일하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계속 일하기를. 그럼 나는 55세 이상이라 아직 일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이미 은퇴한 사람도 있을 텐데 지금 현재 일을 하는 사람이든 아니면 은퇴한 지 얼마 안 된 은퇴자든 답변을 뭐라고 했냐면 내가 추후에 은퇴를 하던 아니면 지금 은퇴를 했기 때문에 여하튼 나는 나이가 계속 먹어도 고령층이 돼도 계속 일하고 싶다라고 답한 사람이 70%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고령층 10명 가운데 7명은 현재 취업 상태든 또는 현재 일을 하지 않는 상태든 계속 일하기를 원한다라고 답변했고 그 고령층 중에 또 24%는 대졸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뭐라고 말했냐면 한마디로 앞으로 한국은 단지 고령층 비중만 늘어나는 게 아니라 고령층이면서 고학력인 비중이 함께 늘어날 예정이기 때문에 이게 한국 사회의 고민거리가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들이 고령이지만 고학력자인 이들이 취업 시장에 참여할 기회를 한국은 사회적인 시스템으로 더 넓혀야 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LA 지역은 9월 초도 지나고 있는데 100도를 넘는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 얘기는 이제 그걸로 이제 마치는 거고요. LA 이제 폭염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른 곳은 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곳에 좀 날씨도 좀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좀 걱정되기도 하고요. 날씨가 댓글을 통해서 여기저기 다른 지역에서 많이 오면 한눈에 이렇게 볼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어느 곳은 뭐 더위가 한풀 꺾였다라고 댓글로 지난주에 보내주신 분도 계시곤 한데 모쪼록 어디에 계시더라도 오늘도 건강한 하루, 건강한 월요일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 마칩니다. 대통령상 수상에 빛나는 초특급 아주 투어 모국 관광. 아주 모국 관광의 인기 비결은 전 일정 5성급 호텔의 럭셔리 숙박. 아주만의 27인승 VVIP 버스. 엄선된 맛집들이 선사하는 최고의 식사. 고객들의 표정이 증명하는 아주 단독 모국 관광은 그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최고 인기 관광입니다. 건강검진도 모국 관광과 함께 하시면 훨씬 더 편리합니다. 모국 관광도 역시 아주 좋은 아주 투어.